세계가 미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달러 표시 자산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시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달러화의 약세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 평균선을 그어보면 11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강달러냐, 뭐가 약달러냐 이렇게 논한다면 평균적으로는 예를 들어 1200원을 넘어서면 강달러, 또 1000원 정도, 1050원 정도를 밑돌면, 1100원을 밑돌면 약달러.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러면 1150원, 특히 1200원 선을 넘어선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달러 약세화라고 보겠죠. 강달러가 약달러가 됐다는 아니고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주제로 강의를 듣는데 있어서 언어의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냐 약달러냐, 지금도 강달러죠. 다만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언저리에서 좀 떨어져서 1350원 언저리로 내려왔죠.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아직 약달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전개는 어떨까? 그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움직임 혹은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의 변화율을 지켜본다면 특히 이 자료는요. 보시는 것처럼 4월 말 대비 5월 달 동안의 통화 가치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그냥 큰 틀에서 대부분의 통화 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세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를 비롯한 각국 통화 가치가 강해졌고 특히 원화는 가장 원화 가치의 변화가 강했죠. 그런 반면에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세계 주요국들끼리 비교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인도, 튀르키예 두 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 그러니까 달러화는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달러 가치의 약세화 여부를 진단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달러 인덱스는 FRB에서 미국 연준에서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그리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뿐인데 이 검정색이 세계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 자체가 약세화되고 있죠. 근데 이 전체 통화 중에 일부는 선진국 통화고 또 일부는 신흥국 통화일 텐데 이 초록색이 신흥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고 또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약세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오르고 달러화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왜 달러화 인덱스를 가지고 달러 가치를 확인하느냐? 이 원달러 환율만 보면 단순히 달러화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원화 가치만 강해져서도 달러 약세화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만 보면 달러화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원화 가치가 강해지거나 달러화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원화 가치가 약해지거나 함에 따라서도 원달러 환율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만 가지고 달러화가 강해지냐 약해지냐를 판단하긴 어렵고 이렇게 주요국 대비 통화 가치도 같이 보면서 또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대비 또 선진국 대비 이런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는 것은 뭐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지표가 뭐예요? 달러 인덱스. 가장 유명한 지표. 미국 달러화와 나머지 6대 기축통화국이 있습니다.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그리고 유로존 유로화, 영국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이 6대 기축통화와 달러까지 합해서 7대 기축통화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달러화의 가치를 나머지 6대 기축통화와 교환하는 교환 비율을 계산하는 것.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가장 유명한 지표죠.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역시 100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향 안정화된 것을 확인해 보면 달러 가치가 확실히 약세화되고 있구나. 특히 24년 연말 대비 달러화의 약세 기조는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전개되면서 원화 가치가 더 약세화될 수도 있고 원화 가치는 더 강세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원화 가치는 다소 강세화되고 있고 달러 가치는 약세화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달러가 정말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나 라는 것을 의심케 만들어요. 정말 그런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빅스 지수가 오르는 건 기이한 일입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안전자산 하면 달러, 엔화, 금 3대 안전자산인데 그죠? 3대 안전자산으로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글로벌 경제 위기 올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으로 내몰리고 달러로 내몰려서 달러 가치도 강해지고 금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가 치솟는 동안 금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금 가격이 치솟았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사실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독차지하는 모습 때문에 계속 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마다 금 가격이 평상시보다 더 뛰었던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정말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나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확실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바로 국채금리예요. 자, 국채금리가 오르는 동안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리고 24년 말 대비해서도 오르고 있고 2022년 초 대비해서도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오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중금리 혹은 미국 장기 10년물 금리와 달러 가치의 연동성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오를 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의지가 강해지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미국 자산으로 내몰리죠. 그러니까 더 강달러고 강달러니까 더 미국으로 돈이 내몰리는 현상이에요. 그게 2024년까지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 달러 선호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의견을 드리면 두 번째, 왜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느냐? 그 배경 설명을 또 드린다면 미국 경제는 탄탄해.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높은 금리를 수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혹은 미국 경제는 탄탄하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힐 거야. 탄탄하다는 얘기는 소비가 활발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니까 총수요가 기본적으로 활발하니까 당연히 물가가 잡힐 리 없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가 탄탄하고 물가가 나름 안 잡힌 채 높은 물가가 유지돼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시중금리가 먼저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 그 두 가지 어떤 관점을 보아도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뜻하니까 그런 두 번째 경로로도 국채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올라야 되는 것이고, 역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채금리가 오르는 여정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건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중에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네?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소위 채권 시장에서,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선호하던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표시 채권, 국채 못 믿겠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달러 표시 자산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 매매 시장에서 응찰률이 떨어져요. 매수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국채 발행량은 많아질 것 같아요. 다른 요인 때문에. 그 부분은 왜 지위가 흔들리는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흔들리고 있다라는 배경을 다른 관점에서, 또 세 번째 접근이죠.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구성을 보면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57.8%입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19.8%예요. 그 다음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기존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를 외환보유액으로서 비축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10년 전과 10년 후를 비교해보면 단연 달러화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만 달러 표시 채권, 미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있구나.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보시는 것처럼 근래 2022년 이래로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환 보유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뭐예요? 달러 표시 채권이에요. 국채라고요. 근데 국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주자 외화 예금 추이를 또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동안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거나 할 때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거주자의 외화 예금입니다. 거주자의 외화 예금은요, 보시는 것처럼 22년 12월에 1175억 달러를 찍고, 고점이죠. 고점으로 찍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여전히 1000억 달러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거주자 외화 예금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외환 시장에 공급원이 존재한다 라는 이런 의미로서 거주자 외화 예금의 규모를 1000억 달러를 마치 기준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외환 시장의 건전성이 높냐 안 높냐,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이 탄탄하냐 탄탄하지 않느냐라고 평가할 때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도 보지만 우리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볼 때도 1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흔들린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외화 예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바로 이거죠. 그럼 왜 줄이는가? 앞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좀 약세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굳이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일까 하는 의문,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 요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안전자산,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있느냐? 여전히 지위가 있죠.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있죠. 그러나 100의 레벨에 해당되는 안전자산이 90점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좀 비교적으로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을 말씀드릴 때마다 비트코인은 공격적 투자 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위험자산에 해당돼요. 그러나 0의 레벨에 100부터 0까지 할 때, 달러, 금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안전자산이고 0에 해당되는 공격적 자산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0에서 10까지, 20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달러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정에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아시아 통화 지표가 있는데 지금 최근 주요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이 당초의 예상을 아예 웃돌면서까지 큰 폭의 강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 통화에 대한 해외 IB들의 전망,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이 통화 지수가 4월 초에 장기 저점을 기록했어요. 여기 그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저점. 이 저점을 경신했는데 이때 저점 찍고 다시 저점을 경신했는데 이후에 반등해서 대략 4%가량 상승한 거예요. 아시아 주요 통화죠. 중국 위안화라든가 한국 원화, 또 싱가포르 달러라든가 인도 루피화, 대만 달러, 이런 것들이 아시아 주요 통화인데 이런 아시아 주요 통화, 신흥국 통화니까 아시아 주요 신흥국 통화들이 미 달러 대비 가치가 상당 부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달러화 대비 아시아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일본 엔화, 한국 원화 같이 포함해서 대만 달러 다 마찬가지. 미국은 앞으로 좀 성장 둔화가 있을 거야. 그런 우려감이 있으니까 글로벌 강달러의 여건이 과연 조성되는가 하는 의문이 갖게 되고 중국발 어떤 아시아 성장세,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로 아시아도 좀 성장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기대감, 또 대먼 달러와 급등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아시아 통화가 다소 강화되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영향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실제 주요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전망을 보면 중국 위안화도 한국 원화도 대만 달러화도 태국 바트화도 말년 인니 다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선호는 약화되고 미중 간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이고 또 아시아 통화는 그동안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치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전망을 IB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반영되면서 위안화 가치의 절상, 이런 것을 생각하고요. 또 중국 정부는 또 고강도로 환율 안정 기조를 동시에 유지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1% 내외로 완만한 강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아시아 신흥국 통화에 대한
강세를 보통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약세, 아시아 신흥국 통화의 강세 이런 것들로 영향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달러화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제가 큰 틀에서 그 요인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너무 불규칙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불규칙하니까 이 정책 기조가 한 방향으로 유지되면 그 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텐데 반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무역 정책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특히 그 무역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대외국들이, 세계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불규칙한 무역 정책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떨어뜨리죠.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조정해 나갑니다. 그게 결국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흔드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의 erratic policy is harming the reputation of American asset. 미국 자산에 대한 reputation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erratic policy. erratic이라는 표현이 불규칙한 혹은 변덕스러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호떡 뒤집는 듯한 이런 불규칙, 변덕스러운 이런 정책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고 더 이코노미스트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 미국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했지만 미국이 재정 적자 상황이에요. 만성 적자죠. 근데 앞으로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 와중에 감세 정책을 트럼프는 핵심 정책 기조로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죠. 실제 미국 민간 보유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따라서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더 늘리지 않겠는가? 국채 발행을 더 늘린다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겠죠.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국채 금리를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그것도 문제지만 국채가 매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해도. 이것도 문제지만 그럴 때 야기되는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가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을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니까요. 마치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그런 일들을 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그 여러 가지 이유도 바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 이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런 면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계속 통화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정권이 시작되는 1월 20일쯤에 정권이 시작되는 주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화상 미팅으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한마디 굉장히 강하게 세계에 전달이 됐죠. 나는 즉각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행정부와 통화정책의 당국,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독립성을 무시한 처사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이 대통령으로서의 행보죠. 이런 것들을 결국 달러를 누가 발행해요? 유동성을 누가 공급해요? 그 외환 보유액을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통화당국, 연준인데
연준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것을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역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미국 사법부의 제동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통화당국과의 독립성도 무시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죠.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이 과세를 할 관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거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비상 상황에 한해서는 뒤엎을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해하고 있지만 상호 관세는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라는 판결.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항고하고 그래서 지금 전개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모호한 국면인데 이런 것들도 사법부와도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 행정부와 통화당국과의 마찰, 이런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와의 마찰 이런 것들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케 만들고 여기에 요인 5 하나 더 더한다면 미국 국민들조차 봉기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하고 있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만 기다려봐라. 나중에 효과가 다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약세화되고 있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급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오죠. 달러에 기초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 금리의 대반전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썸네일과 같은 영상으로 별도로 올라올 것이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급반전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도 한번 중요한 25년 하반기를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고 세계가 미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현상을 분석 의견 드렸는데요. 지금은 라이브 중이니까 영상을 잠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지 말씀을 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해서 여러분들과 매일 소통하고 있고 또 매주 줌 수업을 하고 있고 매월 여러분들과 한 차례씩 집중 분석하는 월간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피셜 클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고정 댓글 상단 댓글을 확인해서 링크로 찾아오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